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정현 교수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제 기업의 내부 자원에 대해서 어떤 종류가 있는가 하는 것들을 알아봤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내부 자원 중에는 가장 중요한 이제 뒤에서부터 이야기를 하면 사람, 그리고 무형자산, 유형자산 이런 어떤 세 가지의 크게 자원의 종류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기업 내부 자원의 이야기를 계속 이제 하면서 특히 이제 브리오 분석들, 브리오 프레임워크라고 불리는 바니 교수가 제시했던 그 분석 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업의 내부 자원, 즉 관심이 기업의 내부로 들어갈 때 지난번에 우리는 이제 펜로즈 교수를 소개를 했습니다만 역시 빠뜨릴 수 없는 게 이제 그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책 The Theory of the Growth of the Firm이라는 이 책에 나왔던 내용들이 대단히 이제 중요한 기업 내부로 관심이 가게 하는 아주 고전적인 어떤 공헌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기업에 대한 이분이 이제 관점을 이제 제시를 했었고, 그리고 자원 기반의 관점을 특히 제시를 했었습니다. 지금 이제 전략론에서는 자원 기반의 관점, 즉 Resource Based View라는 관점이 하나의 가장 중요한 어떤 연구의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어떤 가장 원천으로 우리가 이제 거슬러 올라가 보면 펜로즈 교수의 업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이제 펜로즈 교수가 이제 왜 그만큼 사실은 이제 대단했는가 하는 이야기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그 당시에 특히 이제 펜로즈 교수도 경제학을 하는 분입니다. 근데 그 당시의 기업은 일반적으로 지금도 뭐 경제학은 그렇습니다만 기업은 단지 생산 함수로 관조하는 하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그게 이제 좋다 틀리다를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경제학의 특성은 기업 하나하나를 의미 있는 단위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로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업은 생산함수로 그냥 간주가 되기 때문에 모든 기업은 차이가 없고 동일한 기능을 가지고 있고 별 기업 간의 차별성은 없다고 간주하는 이제 그런 것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이야기를 했던 게 뭐냐면, 기업이 왜 성장하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분은 논리적으로 자기네 연구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성장하는 이유는 기업 내부의 미활용 자원을 활용하기 위해서 성장한다. 특히 이분이 관심을 보였던 게 다각화였는데요. 기업이 다각화하는 이유에 대해서 기업 내에 활용하지 않는, 즉 활용되지 않는 자원을 유효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기업은 다각화를 하는 것이다 라는 어떤 논지를 펼쳤습니다. 그래서 기업은 결국에는 이런 논리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 기업을 어떻게 보냐, 기업이란 무엇인가? 다양한 자원의 결합체로서 존속한다는 것입니다. 즉 기업 내부에는 여러 가지 형태의 이질적인 다양한 자원이 결합되고 그 자원 결합체로서 기업이고, 이는 기업의 성과 차이를 설명한다. 즉 어떤 기업이 좋은 성과를 낳는가는 자신의 내부에 있는 유효한 자원, 즉 환경에 필요한 자원들을 보유하고 있고 그 자원들을 잘 결합하는, 즉 자원이 하나의 어떤 단일한 어떤 실체가 아니고 복수의 여러 가지 자원을 잘 결합하는 능력이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지금으로 보더라도 대단히 어떤 놀라운 대단히 뛰어난 어떤 인사이트를 가지고 있었던 분이죠. 그래서 그걸 이분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은 이론적 공헌을 했던 것이죠. 자원에 근거한 어떤 관점에서 이제 브리오 프레임워크를 이제 그다음에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이건 이제 바니 교수가 제시했던 그런 프레임워크입니다. 그래서 자원이라는 게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고, 뭐 유형, 무형 또는 인간 여러 가지 이런 형태의 기업이 내부에 어떤 자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자원이 사실은 다 유효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뭐 산업 폐기물 이런 것입니다. 뭐 공장 내에서 나오는 뭐 폐수, 이걸 이제 자원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또는 사실 기업 내에서도 지금 당장은 사용되지 않는 그런 자원이 많이 있습니다. 또는 다른 기업과 항상 별 차별성이 없는, 예를 들어서 볼트나 너트처럼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고 뭐 어느 기업에 가도 있는, 그리고 그림 만드는 것도 어렵지 않은 이런 자원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업이라는 게 어떤 자원을 보유해야 되고 어떤 자원을 중요하게 개발을 해야 되고 축적을 해야 되는가 하는 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자원을, 그런 가치, 어떤 자원이 기업이 보유해야 되고 어떤 자원이 기업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정리를 한 게 바로 바니의 브리오 프레임워크입니다. 브리오라는 것은 앞에서 지금 보시고 있습니다만 VRIO, 즉 V가 뭐냐면 valuable, 가치가 있는가, R은 rare, 즉 희소성이 있는가, I는 imitation, 즉 모방하는데 비용이 많이 드는가, O, 이건 조직 organization, 즉 organization이라는 이 조직에 의해서 활용 가능한가, 즉 조직이 이걸 활용할 능력이 있는가, 어떤 자원에 대해서 조직이 이걸 활용 가능한가 하는 것들을 평가하는 기준입니다. 그러면 이 네 가지, 가치, 희소성, 모방 가능성, 조직 활용 가능성, 이 네 가지를 놓고 볼 때 이 네 가지가 다 갖춰져 있을 때는 평균 이상의 성과를 낳는과 더불어서 sustainable, 즉 지속적인 경쟁 우위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 중에서 예를 들어서 이 두 가지만 성립이 될 때, 즉 이 가치가 있고 희소성이 있는 자원을 가지고는 있지만 예를 들면 쉽게 모방을 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는 일시적인 경쟁 우위만을 점할 수 있고, 또는 가치, 즉 가치가 있는 자원만이, 이게 다른 것들은 다 노우죠. 없을 때는 평균적인 다른 기업하고 별 차이가 없는 그런 어떤 성과를 나올 것이고, 그리고 이 네 가지가 다 노우일 경우에는 경쟁의 어떤 불이익을, 경쟁상을 받게 된다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예 아까 말씀드린 산업폐기물 같은 경우 대표적인 케이스죠. 이런 것들은 경쟁에 있어서 디스어드밴티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자원으로서 아무런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다 하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바니 교수가 제시하는 브리어 프레임워크에서의 기본적인 발상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케이스가 어떤 게 있는지 우리가 하나하나 좀 네 가지 케이스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표에서 가치, 희소성, 모방에 대한 비용, 그럼 기업에서 활용 가능한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가치가 없다, 그 다음에 희소성도 없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사진 두 개를 여러분들에게 예로 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이번 여름에 아주 특히 문제가 됐던 그런 것입니다. 이 4대 강에서의 녹차 라떼, 이걸 보고 계십니다. 자, 녹차 라떼는 가치가 있을까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사실은 산업에 굉장히 우리 환경이 안 좋을 뿐만 아니라 산업적으로 또 이걸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인간에게 해악을 끼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지금 이제 한참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플라스틱, 특히 해양 플라스틱의 문제입니다. 이것 자체도 이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페트병입니다만, 페트병 자체가 하나의 예를 들어서 공장에서 음료수를 담거나 이럴 때는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쓰고 난 다음에 버려진 페트병이라는 것은 가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얼마든지 이제 수거도 안 해갈 정도로 많기 때문에 이 자체가 가질 희소성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데서 볼 때는 이러한 어떤 자원들은 기업에 있어서 결국 마이너스적인, 보유하고 있는 자체가 마이너스가 된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가치는 있지만 그다지 희소성이 없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별로 모방하는 것도 그리 어렵지 않은 이런 어떤 것, 즉 이 두 가지만을 볼 때 특히 희소성이 없다는, 가치가 있지만 희소성이 없다는 이런 케이스가 뭐가 있을까요? 좀 생각을 해보니까 대략 공기, 이제 물, 이런 것들을 대략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사진에 어디서 많이 보던 아저씨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냐면 우리 중앙대학교 310관 새로 만들어진 경영관에 에서 앞에서 지금 보라보고, 비가 온 다음입니다. 너무 지금 구름이 아름다워서 제가 하나 찍어봤습니다만, 앞에 있는 등장인물은 무시하고 일단은 뒤에 배경만을 보면 이런 어떤 쾌적한 그 가을 날씨 속에서 공기들, 우리가 상쾌한 공기가 있습니다만, 이런 공기들은 굉장히 우리에게 인간의 삶에 있어서 우리는 공기 없이 대략 1분도 견디지 못합니다. 바로 죽습니다.
하지만 이런 공기에 대해서 우리는 희소성, 즉 희소성이 없기 때문에 이런 공기를 사고 팔고 하지는 않습니다. 뭐 일부 이제 태국에서는 공기를 뭐 사고 파는, 그래서 뭐 이제 거리에 뭐 교통 순찰, 뭐 교통 경찰 이 사람에게 뭐 팔고 해서 그걸 들이마시고 한다고 합니다만, 적어도 이 글로벌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대단히 이렇게 우리가 인간의 생존에 정말 필수불가결하고 1분도 우리가 공기를 마시지 않으면 죽는 이런 정말로 가치 있는 이런 자원에 대해서 우리들은 희소성이 없기 때문에 공기를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역설적인 이야기죠.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게 이런 어떤 물 같은 경우입니다. 이게 이제 우물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뭐 우리가 이제 예전에 1960년대, 사실 70년대까지만 해도 동네, 시골 동네에서 이런 우물물들은 있었습니다. 근데 우물물 한 번 기를 때 이거 한번 뭐 이 한 번 할 때 뭐 100원 이런 거 없었습니다. 물도 역시 똑같이 인간에게 있어서 뭐 물도 하루 뭐 한 5시간만 안 마셔도 벌써 이미 체액이 농도가 진해지고 물을 한 이틀만 안 마시면 죽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물에 대해서 정말 가치 있게, 물론 뭐 생수는 좀 다른 케이스입니다만 우물물을 여기서는 이야기하기 때문에 뭐 학생들에서 그 생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는 좀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생수가 아니라 뭐 사실 생수 같은 경우 최근에 뭐 무슨 수입니까? 뭐 해양 심층수 이런 것들은 정말 뭐 한 병당 뭐 한 5,000원하고 이건 정말 충격적입니다만, 우리가 그런 케이스를 이야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우물물로 한정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은 우리가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00원 뭐 이 바켓에 100원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되게 우물물은 공동의 우물물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쉽게 물을 길러다 먹을 수 있고, 여기서 빨래도 하고 뭐 옆에 이제 빨래터, 내물에 빨래터에서 빨래도 하고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공기나 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기업들이 이걸 자원으로 생각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희소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희소성 있는 케이스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가치도 있고 그다음 희소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체가 모방이 사실 곤란하건, 케이스가 다시 이제 나오죠. 모방이 곤란하고, 그 다음에 근데 활용이 불가능한 이런 케이스를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케이스가 이런 어떤 케이스입니다만, 결국에는 이런 케이스를 볼 때 생각할 수 있는 게, 우리가 게임회사, 4개의 게임회사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넷마블은 이제 모바일 지금 회사이기 때문에 조금 빼고 생각한다면, 한 게임이 이제 보드 게임이죠. 보드 게임 회사고, 넥슨은 캐주얼 회사입니다. 그 다음에 NC소프트는 RPG 회사죠. MMORPG 회사. 이 자체는 예를 들어서 보드게임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데, 이 자체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NC소프트 같은 RPG가 가지고 있는 조직이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이런 자원은 사실은 NC소프트에게 별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대로 NC소프트가 가지고 있는 RPG와 같은 이런 어떤 노하우나 개발 조직은 실제로 한 게임으로 이전이 되더라도 한 게임은 기본적으로 RPG를 하지 않는 조직이기 때문에, RPG에 대한 게임이 그다지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RPG의 게임을 서비스해도 잘 안 됐기 때문에 결국에는 기업의 어떤 전체적인 시스템 자체가 RPG라는 게임을 개발하고 서비스하는데 별로 맞지 않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어떻게 되면 이런 어떤 각각의 어떤 노하우들이 모방이 실제로 곤란하다는, 그래서 상당히 가치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이 활용을 할 수 있는가 하는 점에서는 실제로 활용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이런 자원들이 또는 기업 내에서 이런 어떤 특히 한 게임이라는 이런 보드게임에 특화된 집중된 이런 기업들이 RPG 같은 이런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예를 들면 뭐 집단이 예를 들어 서비스라든지 개발자들이 이전해 온다고 하더라도 사실 활용을 하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반대로 NC소프트 같은 회사에서 한 게임 같은 이런 보드게임에 대한 노하우를 가진 그런 어떤 뭐 자원이나 시스템이 이동을 한다 해도 실제로 활용이 잘 되지 않는다는, 실제로 NC소프트도 보드게임을 하려다가 잘 안 된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활용 자체가 불가하다는 이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바람직한 케이스로 지금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가치도 있고 희소성도 있고 모방도 안 되고 활용 가능성도 없는, 조직 내에서 활용 가능성도 되는 높은 이런 케이스를, 즉 특정 조직에서 특정 기업에서만 활용이 가능한 이런 것들을 여기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옆에 이제 사진에서 보고 있습니다만, 이게 토요타 생산 시스템에서 나오는 한 부분입니다.
토요타 생산 시스템은 just in time, 즉 적기 납입 방식이라고 부릅니다만 이런 거라든지 예를 들어서 라인 스탑 제도 또는 다능공화 이런 걸로 굉장히 유명한 어떤 기업입니다. 그리고 토요타 생산 시스템은 컨설팅이나 학자의 어떤 조언에 의해서 했던 게 아니고 내부적으로 즉 현장에서 독자적인 시스템을 이런 어떤 생산 시스템을 만들어서 완성시켰던 아주 대단히 특이한 일본적인, 즉 일본의 기업들은 현장의 어떤 지식 창조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기업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특성들을 여기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줄이 뭐냐면 이게 라인 스탑입니다. 그래서 이 종업원이 작업자가 줄을 좀 당기고 있습니다만 당기고 있으면 컨베이어 벨트, 즉 생산 라인이 자동차를 이렇게 싣고 가면서 쭉 컨베이어 벨트가 있습니다만 이게 멈춘다는 겁니다. 자동차가 대략 나오는 한 대가 조립돼서 나오는 시간은 어느 회사나 대략 파악이 되어 있고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3분의 한 대, 뭐 소나타가 3분의 한 대, 뭐 그랜저가 뭐 2분 50초에 한 대, 이런 식으로 딱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만약에 라인이 서버리면 생산, 즉 자동차의 생산 자체가 중단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5분의 한 대라고 치면 5분의 소나타가 한 대가 나오는 걸 생각을 하면 예를 들어서 한 시간이 얼마가 될까요? 12대가 되죠. 그래서 12대가 결국에는 생산이 안 되는, 즉 1시간에 12대가 생산이 안 돼. 실제로 뭐 3분의 한 대도 안 됩니다.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1분 30초에 한 대 이런 어떤 걸로 계속 좀 생산이 됩니다만, 그런데 불량품을 발견하면 여기서 라인을 스탑시켜서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 작업이 다 멈추고 모든 공장은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집니다. 왜? 이 하나의 조립 라인에 이 부분이 바로 문제가 생겨가지고 불량품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앞부분에 있는 이 자동차들이 조립돼서 이동하고 있던 자동차들이 다 멈춘다는 이야기입니다. 참 재미있는 이야기가, 처음에 토요타 생산 시스템에서 이런 어떤 라인 스탑의 제도를 미국의 품질 관리하는 학자들이 봤을 때, 그리고 컨설팅하는 컨설턴트들이 봤을 때 토요타에서 했던 첫 번째 반응은 미쳤다였습니다. 미국인의 사고방식은 그런 거죠. 미국의 품질 관리의 특징은 뭐냐면, 불량품이 있으면, 즉 확률 일정의 퍼센트, 예를 들어서 뭐 3%의 불량률을 허용한다면, 오차범위를 허용한다면 100개에 3개 정도만 불량이 있으면 됩니다. 하지만 일본의 어떤 시스템의 특징은 뭐냐면 불량 제로, 즉 불량품을 없애버린다는 겁니다. 근데 미국인의 어떤 합리적 사고방식은 이게 미쳤다는 겁니다. 왜? 여기에서 불량이 생기면 불량품을 빼가지고 여기서 다시 수리하는 게 맞지, 왜 굳이 여기 라인을 다 세워놓고 얘네들은 못 오게 하느냐. 그럼 이게 전부 손실로 연결되는데 왜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느냐. 이거 돈 얼마 안 들이고 이 수리하는 별도의 인력을 배치하면 되는데 왜 그걸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아무도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왜? 라인 스탑 제도라는 건 뭐냐면 결국에는 이 생산 공정 하나하나가 회사의 손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책임에 의해서 이 라인을 점검하지 못했거나 실제로 조립에 있어서 미스가 발생해 가지고 이 라인을 세우게 되면 얼마만큼 자기가 회사에 손실을 입힌가를 금방 알 수 있게 하는, 정말 작업자들에게 혼신의 힘을 요구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라인이 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라인을 서지 않도록 작업자의 현장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노력하는, 즉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고 살아있게 하는 제도가 바로 라인 스탑 제도입니다. 그런 점에서 토요타의 생산 시스템이라는 것은 현장에서 일하는 각 개인의 작업자가 살아있는 인간이기를 요구하는, 뭐 뒤집어놓고 이야기하면 조직 전체가 정말 긴장하고 있는 굉장히 놀라운 하나의 조직의 어떤 시스템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참 재밌는 게 일본의 기업들도 이 라인 스탑이라는 토요타 생산 시스템에 대해서 무수히 알고 있고 한국 기업들도 연수라든지 이걸 통해서 굉장히 교육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활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토요타 생산 시스템이라는 것은 오늘날까지 토요타를 지탱하는 하나의 강력한 자원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토요타 생산 시스템은 우리가 이런 어떤 바니의 브리어 프레임워크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최적의 예입니다. 굉장히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토요타만이 가지고 있는 희소성, 토요타만이 가지고 있는 자원이기 때문에 굉장히 희소성이 강합니다.
모방 안 되죠. 이걸 많은 기업들이, 심지어 같은 문화적 토양을 가지고 있는 일본 기업들도 이런 토요타의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즉 살아있는 작업자, 생각하는 인간을 자기들도 하겠다고 교육도 많이 하고, 심지어 토요타에 사람들을 불러다가 연수도 하고 했는데 이게 정말 모방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활용할 수 있는 조직도 많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토요타의 종업원들은 토요타 스피릿으로 무장이 되어 있습니다. 즉 자신들의 조직을 정말 자기의 삶의 전부로서 생각을 하는 그런 어떤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토요타의 경영진은 이런 고용하는 자기 종업원들에 대해서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보상하고 성과를 공유하고 그리고 지키려고 그럽니다. 몇 년 전에, 지금 현재 토요타의 사장은 아닙니다만 전임 사장인가 됐을 겁니다. 오쿠다라는 토요타의 이제 회장이 있었는데요. 그분이 일경련 닉케이렌의 회장 시절에 이런 말을 기자들에게 한 적이 있습니다. 종업원을 해고하려면 해고하기 전에 자신의 배를 갈라라. 즉 종업원을 해고하기 전에 할복하라. 라는 말을 해서 일본 전체가 아주 발칵 뒤집어진 적이 있습니다. 왜요? 그때 일본이 장기 불황으로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해고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자신들의 장기 고용, 즉 종신고용이라는 제도가 파괴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일부에서는 오쿠다 회장이 그런 것에 대해서 토요타가 잘 나가니까 너희들은 배부르니까 그런 말을 한다고 했습니다만, 사실은 뒤집어 놓고 보면 토요타는 자신들의 정규직에 들어온 노동자들을 거의 해고하지 않습니다. 이런 점에서는 우리나라의 어떤 오뚜기 식품과 같은 그런 경영 철학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업원들은 정말 자기 혼신의 힘을 다해서 라인을 세우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고, 그런 어떤 종업원들의 지지가 없는 다른 회사에서 아무리 외형적인 어떤 토요타의 생산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해도 활용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 보는 네 가지 가치, 희소성, 모방 비용이 많이 드는가, 즉 모방 가능한가, 그리고 기업에서 해당 기업에서 활용 가능한가 하는 네 가지의 조건, 즉 네 가지의 조건을 가장 완벽하게 충족하는 하나의 예가 토요타의 생산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